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이번 전당대회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차기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민주당 전당대회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야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어제 공식 선언했죠. 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예.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난 극복 리더십을 강조했다. 국난 극복 리더십.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 극복 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네.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 국난 극복의 길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당으로서 갖춰야 될 5개 정당 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정당. 약간 좀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가졌던 게 네.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낙연 총리 시절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약간 좀 모호한 측면도 있거든요. 모호하다? 네. 분명하게 선이 굵게 어떤 입장을 딱 분명하게 내놓는 그런 네. 모습을 잘 못 봤다고 하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건 또 기자 시절의 경험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 좀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기자물이 덜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예. 어제는 굉장히 분명한 입장들을 가급적 내놨더라고요. 그럼 변했나요? 네.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뭔가 행보를 걸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네. 좀 바뀌겠다. 이런 면모들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대권 1위잖아요. 네. 그럼 이에 맞선 당권 주자 김부겸 전 의원이라고 하던데 네. 그 전부터 여러 소영길 의원이라든가 무슨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다들 그분들은 지금 안 나오시기로 한 것 같고. 네, 정리가 좀 됐고요. 네. 어제 광주를 갔어요. 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이 광주를 간다 이 시기에. 네.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일종의 좀 긴 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긴 빼기를 보는 건 독특한데요. 아니요, 예. 이낙연 네. 그 의원이 네.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나도 이제 출마를 하는데 나는 네. 대척점에 가서 거기에서 나는 뭔가 메시지를 좀 던지겠다. 이런 의도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 모든 언론의 관심이 이낙연 쪽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거기에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나도 좀 쳐다봐 달라. 이런 이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후보인지 누가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경선이 떠오른다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광주 경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영화에서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내 정치 사상 처음으로 국민 경선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때 부동의 1위는 이인재 후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한 5명 정도 후보가 나왔는데요. 김근태 후보도 있었고요. 한하가 후보도 있었고 정동영 후보도 있었고. 김준권 후보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네. 노무현 후보 지지율은요 10%도 안 됐어요. 네. 근데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동서화합을 주장했던 노무현 후보가 37%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풍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그 노사모의 열풍이 엄청났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예. 지금도 그 노사모에 가입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부겸 전 의원이. 네. 1990년대 초반에 3당 합당을 거부해서 꼬마 민주당 만들 때 그때도 같이 움직였고 네. 그리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통추위를 만들 때 그때도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난 영남이지만 비록 호남에서 다시 한번 영남 후보 한 명 키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대권 당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끝까지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임기를 네. 다 못 채운다는 건데. 그래서 7개월짜리 뭐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러 전당대회에 굳이 출마하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전 의원은 나는 2년을 채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되는 입장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임기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겠다. 네.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선 전초전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예. 물론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낙연 후보한테는 적용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김부겸 후보는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진표는 다 짜여진 건가요? 더 이상 뭐 누가 또 도전하거나 대진표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두 명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원래는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4파전까지 생각하고 예. 컷오프를 한 명을 시켜서 3명이 본선으로 가도록 네. 하겠다. 이런 구도까지 짰는데 다 지금 중도에서 사퇴 선언했고요. 결국 2명이 양자 대결로 이번 전당대회는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시면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당심과 민심. 네, 대의원 45%, 네. 권리당원 40%. 이걸 보통 이제 당심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네. 85%가 당심이다. 국민 10%, 일반 당원 5%예요. 일반 당원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15%밖에 여론조사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이런 당심을 이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후보들이 나오는데 이거 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색다른 바람무리가 날 가능성이 네.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어. 차라리 이러느니 예. 내년 3월 9일 그러니까 그 대선까지 1년 전으로 따져서 대선 주자는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게 당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까지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사퇴를 또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가면 전당대회 또 한 번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번을 하자. 아, 이런 이제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분석이 좀 있군요. 거기에는. 네네. 재밌네. 자, 그러면 이낙연, 김부겸, 이낙연 이 두 후보의 좀 비교? 분석? 네. 예. 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출신지죠. 네.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전남 영광이고요.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 상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어디입니까? 영남이죠. 예. 근데 호남의 지지를 얻은 영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만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김대중 전 예. 대통령 빼고는 네. 그러니까 유권자 구성 비율을 봐도 영남과 호남이 25대 10이거든요. 네. 대구 경북 인구만 따져도 호남 유권자 수를 앞질러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호남 민심은 당선 가능성도 따졌다는 얘기가 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김부겸 후보는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호남에 구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중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겠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국난 극복 리더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전략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호남은 그냥 품되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네. 이건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제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그 김성환 평론가의 분석이고요. 네.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좀 앞서서 뭐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죠. 솔직히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당내 이제 당내에서는 관심이 좀 있지만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8월 이제 후반이니까. 8.29니까요. 네, 8.29니까. 누가 유리해요?
일단 대세론을 얻은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네.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가 뭐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또 명당짜리다 뭐 이렇게 또 불리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합류한 인사들을 보면은요. 예. 과거의 친문계 인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리고 동교동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점점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대권 지지율도 보면은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한 명 후보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 뭐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예.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겠죠. 뭐 변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전당대회이고 네. 코로나19 상황이고 과거처럼 바람몰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네.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나 아니면 정치인은 도대체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저는 반동과 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반동과 결? 예.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가 차기 대권 주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동이라는 게 작동했거든요. 예. 세월호 참사고 국정농단 사건, 또 그건 촛불 정권 시위. 교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의 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집권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가 그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대의 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인국공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각하고요.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만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권의식 참여의식이 높아진 국민이 정치를 막 끌고 갑니다. 막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분노하니까 지금 그 청와대 참모하고 국회의원들 다 집 팔아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화를 내면 정치가 벌벌 떠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갈등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런 능력이나 이런 덕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지금 내년 4월에 무슨 뭐 재보궐선거라든가 네.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후보인 경우에는 당권에서 대권을 도전하려면 내년 3월까지 그만둬야 된다면서요? 네, 3월 9일까지 그만둬야 합니다. 근데 내년 3월까지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뭐 당대표로서의 심판을 받거나 시험대에 오를 만한 정치적 이슈가 없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이슈가 많잖아요. 아, 그런가요? 집권 여당이 얼마나 지금 부담스러워요. 부동산 문제 가지고도 부담스럽죠. 예. 얼마 전에 인국공 사태로도 부담스럽죠. 계속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부터 국민들은 집권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성적표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7개월짜리 당대표지만 성적표가 막 매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현 상황의 현 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선 경선으로 바로 직행하면 되지 뭐하러 당대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면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해야죠. 만약에 대권주자가 되고 싶다면.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